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키 만세 오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입니다. 토요일 아침 늦은 아침을 먹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19년도에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2천만원 이하까지는 과세가 안 됐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오늘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조금 되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자, 제가 자료를 미리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안 드립니다. 그거는 따로 내용이 또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따로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지. 여러분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면 사실은 그전까지는 사업자 등록 많이 안 하셨죠, 그죠? 그리고 신고도 많이 안 하시고, 왜냐면 뭐 신고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돼요. 네. 뒤에서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취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임대사업자, 즉 납세자죠. 그리고 세금을 걷는 정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혜택이 있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많이 하시죠, 그죠? 자, 정부 측면에서는요,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월세 등 주택 임대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은 하고 있죠. 근데 이거보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18년도 과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바뀐 거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월세, 1년치 월세 플러스 보증금 받으신 거, 그걸 환산을 해서 더한 값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과세된다, 이 말이에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됩니다. 왜냐면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따로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내가 안 살고 남한테 빌려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이 기준시가로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됩니다, 여러분.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저번에 양도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도세에서도 9억 초과하면 양도세가 과세되죠, 1세대 1주택이라도. 다만 그때는 기준시가가 아니고 시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네. 자,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도 환산을 시켜서 월세와 더해서 2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이 보증금,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큰 집만, 작은 집은 3채 이상 있어도 부과 안 됩니다. 그 큰 집의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냐 보시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비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요거보다 미치면 소형주택이겠죠, 그죠? 이제 앞으로도 요거 기준 또 바뀝니다. 더 줄어듭니다. 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월세는 뭐 곱하기 12 하면 되죠. 근데 간주임대료는 세금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보시면 전체 보증금, 뭐 3채 이상 있는 모든 집들의 보증금을 다 합하고 거기서 3억 원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증금이 3억이 넘어야지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3억을 뺀 거에 대한 적수라고 하면 그냥 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중에서 총 일수. 거기서 곱하기 100분의 60, 60%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만 부과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누기 365분의 1. 곱하기 적수 나누기 365분의 1이니까 결국 일수로 간다. 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버립니다. 보시면 매년마다 이자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2019년도에는 2.1%가 적용이 되겠네요. 이 금액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차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뭐 은행 이자나 이런 게 발생했으면 그거는
간주 임대료에서 차감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장신고 시 적용을 하고 추계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라고 하면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그럼 뭐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 기장신고는 뭐 장부 작성하는 거고 추계신고는 장부 작성 안 하고 경비율로 신고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비과세예요, 비과세, 여러분. 다만 2019년도부터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면 이게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잖아요, 그죠? 그 종합소득세에 포함 안 시키고 그냥 요거만 따로 떼서 소득세를 14%로 종결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변경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19년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등록하게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주택임대사업 공급가액 전체 그 뭐 월세나 뭐 아까 간주임대료 다 합한 거겠죠, 그죠? 그거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를 합니다, 여러분. 벌금이죠, 벌금. 이게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2019년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벌금 안 맞으시려면요. 종전에는 뭐 주택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별로 뭐 크게 뭐 안 했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거 2020년 1월 이후에는 가산세를 낸다고 부과해버린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어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사람들 반발 많을 거예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간주 규정을 마련하였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 뭐 구청이나 시청, 거기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시잖아요, 그죠? 꼭 할 때 이제는 거기 신청하시면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신청한 걸로 봅니다, 여러분.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에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로 세무서에다가 임대주택 명세 제출을 의무적으로 이제는 제출하시게 됩니다. 소규모로 주택 임대하고 계셔도 이제는 수익이 다 드러나게끔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어겨버리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몇 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월세를 함부로 올릴 수 없습니다. 1년에 5% 초과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안 하시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더 많다. 근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뭐 할지 말지는 진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간주임대료 있었잖아요. 간주임대료, 그죠? 요거는 똑같아요. 뭐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 똑같죠? 근데 이 소형주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까는 60제곱미터 3억이었는데 40제곱미터 2억으로 축소됩니다. 요 사이즈까지만 소형주택으로 봐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2021년부터입니다. 2021년 12월 31일부터니까 당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진짜 소형주택도 이제는 아마 간주임대료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득세 부과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예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세금이 과세가 된다. 다만 조금 혜택은 있다. 어떤 혜택이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와 안 낼 때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 경비를 60%를 차감시켜 줍니다. 그냥 기본 경비로 빼줍니다. 빼고 또 400만 원을 더 빼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게 되면 전체 월세 수입, 1년치 전체 월세 수입에 대해서 50%만 경비 빼주고 그리고 공제도 200만 원밖에 안 해준다.
자, 뭐 대충 한번 계산해 보면 뭐 분리과세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분리과세 하시게 되면 14%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에서 60% 빠진다, 등록자. 그럼 6, 22, 1200만 원 빠지죠. 그럼 800만 원, 800만 원에서 또 400만 원 빼줍니다. 그러면 400만 원, 400만 원 곱하기 14 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뭐 56만 원 되겠네요. 그죠? 네, 56만 원 되고, 그리고 미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빠지고, 그리고 200만 원 빠지니까 8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뭐 112만 원 나오네요. 그죠? 차이 좀 납니다. 그렇게 되고, 이거 만약에 뭐 종합과세 되면 분리과세 안 하고 종합과세 포함되게 되면 2천만 원 넘어가지고, 그러면 세금 더 차이 더 많이 나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을 더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세금 공제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예전 내용과 그리고 바뀐 내용들을 봤고요.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무사항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막 그냥 뭐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추세는 계속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과세를 해나가는 방침이고, 언젠가는 숨기기 힘드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중에 세금을 내게 됐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문답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판정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주택수는 외국에 있는 주택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판정합니다. 숫자 셀 때만 부부 합산입니다, 여러분. 한 개 이상 있어야지 월세 과세되고 3개 이상 있어야지 임대료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과세되잖아요. 그 숫자 셀 때 부부 합산한다. 국외주택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 시점은 어떻게 되냐? 중요하죠? 내가 연중에 집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팔아가지고. 근데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 해당 주택수 보유하고 그 주택이 1주택 이상 임대 경우 과세 대상임. 뭐 중간에 집을 팔아서 없어졌다고 해도 그 중간 팔기 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 등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 경우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가? 과세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주택 2개 소유해도 1세대에 2주택 되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아닙니다. 과세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해 있다. 그러나 벽을 철거해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냥 집 하나입니다, 하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합산 국내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연중에 한 주택을 보유한 부인과 이혼을 해버렸네. 각각 부부가 하나씩 들고 있다가 이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혼하기 전까지 월세 수입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근데 이혼하고 난 뒤에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죠? 그러면 비과세됩니다. 다만 9억 원 이하일 경우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에 농가주택 한 채와 도시에 한 주택을 보유하여 총 2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이거 월세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이라고 혜택 주는 거 없습니다. 예.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정 방법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 원룸 빌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원칙으로는. 통으로 합쳐서. 근데 그 각각 호실마다 구분 등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 등기를 하게 되면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인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됩니다. 실질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판정 방법은, 공동소유주택, 집이 한 개인데 여러 명이 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럴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갑니다. 원칙. 다만 지분이 큰 사람이 2명이 있다. 똑같은 지분이 2명이 있다. 그러면 각각 하나씩 가진 걸로 봅니다. 예. 근데 합의해서 네 걸로 해라 하면 그 사람 걸로 그냥 갑니다. 예. 이게 근데 주의할 게, 이게 만약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요거는 뭐 각각으로 가진 걸로 안 봅니다. 그냥 하나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와 공평성을 주기 위해서요. 양도소득세에서는 하나의 집을 부부가 공동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 기준 및 방법은, 고가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판단하냐. 요거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9억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간에 팔았다. 뭐 6월 뭐 며칠에 팔았다. 그럼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9억 원을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 그리고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여러분 해당됩니다. 일부만 임대도 일부 임대한다고 해서 뭐 일부 임대한 만큼 뭐 비율로 잘라가지고 고가주택 아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전에 9억 원 미만인 1주택의 기준시가가 2019년 5월 30일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고시된 경우 월세 대한 과세는 매년마다 공시지가가 공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공시지가가 공시됐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월세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이 중간에 이제 연중에 이제 공시지가 발표되잖아요.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날은 당연히 고가주택이겠죠. 그죠? 요거 아까 오타였습니다. 2019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반반씩 보유하는 경우에 고가주택 해당 여부 및 주택수 계산은 여러분 아까 봤죠? 고가주택을 일부분 임대한다고 해서 고가주택으로 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반반씩 들고 있어도 4.5억 돼서 고가주택 아니다. 요거 아닙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50% 보유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공동으로 2명이 있는 거죠. 그럼 각각으로 소유한 걸로 보는 겁니다. 다만 합의해서 한 사람으로 가면 그 한 사람 걸로 본다. 똑같습니다. 자, 겸년주택. 겸년주택이라고 하면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고가주택 판단할 때 주택 면적이 그럼 뭐 상가 면적보다 더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봅니다. 반대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으면 따로따로 주택 따로 상가 따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을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여야 과세된다고 하는데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달라. 네, 보여드릴게요. 100제곱미터 주택 2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이 있어요. 요거 3억 원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나중에 이거 2억과 40으로 바뀝니다. 그거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3개 안 되잖아요. 비소형주택이 3개 이상 안 되잖아요.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과세 안 됩니다. 여러분. 월세는 과세됩니다. 보증금만 과세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주택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과세에서 제외하는데 판단 기준은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날짜 기준으로 판단하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 중간에 팔게 되면 판날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물 좀 먹고 올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연중에 한 주택 양도한 경우 과세 대상은 예상되시죠? 팔기 전까지는 과세되고요. 왜냐하면 간주임대료 아까 처음에 보셨죠? 적수로 갑니다. 적수. 일수로. 그리고 양도 후에는 당연히 간주임대료는 부과가 안 되겠죠. 월세 수입만 과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대 또는 전전세의 주택수 및 보증금 등에 산입할 적수계산 방법은 전대 또는 전전세라고 하면 내가 집을 빌렸는데 내가 빌린 집을 또 남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대라고 하죠. 자, 이거 보시면 임차받은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주인한테 집을 빌려왔을 때 이 전전세를 하게 되면 이 집을 내 집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 집 아니고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만요. 보증금 등에 산입할 적수, 그러니까 일수죠, 일수. 일수 계산은 전전세하고 받은 보증금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집주인한테 준 돈, 보증금,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또 전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받은 보증금, 그 적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요거에서 내가 준 거, 받아온 거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선수임대보증금이라고 하면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은 거. 내가 아무리 뭐 반년 일찍 미리 받았다 해도 뭐 반년 일찍 주는 사람도 없죠. 사실. 근데 뭐 그렇게 받았다 치면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서상에 써있는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되는 겁니다. 자, 공동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뭐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명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뺍니다.
만약에 공동사업장이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전체 보증금, 공동사업장이 보증금에서 상환 빠지는 거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기장신고자는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는데 미수수입이자는 어떻게 되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이 있으면 간주임대료에서 빼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금융수익이 실제로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발생은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 네. 자, 보시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였으나 수입시기 미도래분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미수수입이자에. 네. 다만 임대보증금 운용 내역이 불분명한 수입이자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간주임대료가 내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빼줍니다. 다만 불분명한 수입이자는 빼주지 않는다. 네. 그래서 똑바른 데서 이자 발생시켜라.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 임대수익 계산 방법은, 자, 선세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받은 거예요. 월세를 미리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세를 미리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는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이라는 그런 또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월, 그러니까 계약을 시작하는 첫 해월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 칩니다. 그냥. 그리고 말월 불산입, 계약 기간이 끝난 달이 1개월 미만이다. 그러면 그 달은 임대 안 한 걸로 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미리 받은 돈에 대해서 전체 월수로 나누고 그리고 계약 기간의 월수로 곱한다. 이 월수에는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이 적용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만 볼게요.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수입 산입 시기, 수익 금액 산입 시기 어떻게 되냐. 내가 계약서상 뭐 며칠 날 월세를 받기로 했다.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금 신고할 때는 받은 걸로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주택을 사고 팔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인데 잠시 동안 임대했다. 당연히 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담보대출 받았다. 보고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경비로 빠진다 이 말이죠.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저 명동 가가지고 사채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내용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옥시가 오늘 주말 아침에 할 게 없어가지고 한번 PPT 자료를 만들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알고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알아야지 뭐 대비를 하죠.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한번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오늘 자다 일어났더니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다운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원래 되게 밝은 사람인데 다음 시간에는 하이텐션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모두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